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5G 이제 또 수익 스토리인데, 솔리드 이 기업과 앞으로의 제가 전망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비주들을 담고 싶다 그러면 기다려라. 지금 이제 어제나 보니까 5G 쪽에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조정이 한 마이너스 15%에서 제가 봤을 때 센터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내려오면 이제 다시 편입할 포지션이 한 5G 전체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한 40-50%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포지션, 이거가 거의 뭐 한 2-3년 놓고 보면 거의 마지막 포지션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싶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요런 전망들이 바뀌는 분들이 나오면 5G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5G라는 요 산업군을 이 테마로 인해서 생겨가는 이 산업군의 변화를 계속 이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익 스토리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에 보면 5월달에 5월에 이제 보면 증시가 좀 밀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방송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보면 10월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 죽어라,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뭐 요런 식으로 하면서 막 악플러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고 했어요. 장이 안 좋고 뭐하고 할 때는 이제 비난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왜? 뭔가 이제 뭐 자기가 뭐 수익률이 안 좋다거나 뭐 있겠죠. 그러니까 비난할 어떤 주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나같이 힘없는 요런 사람들한테 와서 땡깡도 부리고 욕도 좀 싸질러 보고 그런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악플러들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인해서 댓글이 달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SEOJH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솔리드 수익 스토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화이팅 하세요. 자, 한국전력 마팅이 제대로 가고, 자, 믿고 있던 배당조차 줄였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내가 이제 뭐 작년 2017년도 7월달에 6월달에 5종목인가 뭐 6종목인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괜히 그거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요런 거를 이제 빌미로 잡아서 그 중에 내려간 종목이 있으면 호텔 잡아서 욕을 싸질러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카톡으로 연병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추천 이야기들은 거의 안 하죠,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그때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짜라는 거는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추천해서 상장 폐지된 종목이 있고 뭐하고 해도 뭐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없어요. 욕하고 뭐하고 하는 분들이 다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이상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어 드리고 그러려고 이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자, 비트코인도 제로까지 꺼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제로까지 꺼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망할 거라 그랬죠. 자, 마이너스 70%에서 제가 그때 언급했던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마이너스 한 70% 정도 빠질 것 같고, 이게 주도주니까. 그리고 막 마이너스 90%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도 나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 자, 고점부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요 확인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그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한 5년 정도 자 모아가도 되겠다. 될 것 같다. 근데 자기 자본의 1%에서 3% 정도. 왜? 이거는 아직 뭔가 말 그대로 뭔가 가치를 입혀져 있고 그런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 이제 리스크 관리 요인으로 요 정도는 모아가 보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회원분들한테도 하고 영상으로도 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했던 건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PER, 저 PBR로 따지면 미국의 오라클이나 아마존, 익스피디아, 비자 같은 21세기형 산업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나는 비자 같은 회사가 왜 21세기 산업형인지 모르겠고, 오라클이나 아마존은 뭐 유명한 회사니까.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버 시총이 현대차 40년 공든탑을 10배를 추월해서 130조에 육박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말란 소리인가요? 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 이럴까? 여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G는 고퍼주가 아닌지, 아직도 굴뚝주 시절을 기반으로 주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난을 하는데 뭘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댓글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볼게요. 먼저, 자, 한국전력에 대한 거 내가 옛날에 추천했던 거 조졌다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잠시만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는, 주식 투자라는 건 불확실성. 자, 미래에 대한 일은 몰라요. 이 미래에 대한 일은 모르죠. 그래서 이 미래에 어떤 리스크가 나온다거나 뭐하거나 하면 요게 모른단 말이야, 이런 일들은.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중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산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추천했던 한국전력, 자, 17년도 6월입니다. 17년도 6월. 지금은 이제 19년도 6월이에요. 자, 2년 후인데, 이동안에 2018년도 막, 미중 무역 분쟁이면서 별로 매직거리 다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그때 추천했던 5종목을, 만약에 사놨다 그러면 망했느냐.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한국전력 이 종목만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한국전력을 처음 추천할 때 망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리고, 자, 2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집 팔아서 사도 된다. 농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집 팔아서 사는 분은 없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전력이 이렇게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자, 문정부에서 그런 거,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문정부에서 그런 거잖아요. 문정부에서 미친 짓거리 해서 그런 거라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고, 원전을 폐기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국민들한테 전력 가격을, 전기값을 인상을 시켜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자력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되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인상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정책을 끌고 나가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국전력이 공기업이라고, 어차피 대통령 5년밖에 아니니까 나는 한국전력 조져놓고 나가면 돼.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미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화가 나요. 나는 솔직히 지금 문정부를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나랑은. 근데 왜 화가 날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자, 문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쵸?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적자를 본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수익 구조를 국가에서 안 만들어 이제 안 좋게 만든 거잖아. 그럼 한국전력은 이렇게 해서 망할까요? 한국전력이? 망할 리가 없잖아. 더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빠졌어. 내년, 내후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으로 메우든, 세금으로 메우든, 성과급을 줄이든. 야, 니네 이렇게 적자나고 뭐하고 하는데 성과급 잔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냐? 하면서 이제 주주들이 얘기하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면서 이제 흑자를 다시 만들어 가겠죠. 그쵸? 그럼 수익 구조가 이렇게 작살났으면 전기값을 올려야지,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를 올리면 기업들이 경쟁력이 처지니까. 기업들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데. 그쵸?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를 올려야 되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해줄 리가 없죠.
왜? 나보고 당장 돈 더 내라니까, 돈 더 내라 그러니까 싫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뭐 어떻게, 그럼 민영화를 해버리든가. 그쵸? 나라에서 손 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가에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번에 또 누진제 뭐 얘기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작살났다 잘못됐다고 치자고. 47,000원에서 28,000원까지, 25,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마이너스 한 45% 빠졌네요. 그쵸? 자, 마이너스 45%. 자, YG엔터는 어때요? 이때가 36,000원이었나? 얼마였나? 모르겠는데, 24,000원까지 빠졌다가 어때요? 5만원까지 갔죠? 지나고 보니까 5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냥 지금 위치로 보자고. 36,000원에서 28,000원. 얼마 빠졌어? 대충 한 마이너스 30% 빠졌다고 치자고요. 자, 종분당 홀싱스. 이거 이제 뭐 6만원, 7만원대였으니까 7만원 뭐 2,000원 뭐 요때 내가 추천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충 11만원이니까, 50%. 대충 플러스 50%라고 치자고요. 자, 기아차는 이때 뭐 37,000원 뭐 요때였으니까, 지금 위치가 뭐 43,000원이니까, 뭐 플러스 20% 치자고, 대충. 자, 이니시스는, 자, 이 구간에서 바로 100% 줬죠. 100% 줬는데 그냥 밀렸어. 그래, 그냥 지금까지 그냥 100%도 안 팔고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12,000원인가 11,000원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플러스 25%. 자, 이걸 다 더해놓고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항상 평균을 취하는 투자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5종목을 샀다 그러면 어때요? 자, 20%씩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20% 정도 났네. 그쵸? 자, 플러스 20% 나누기 5하면. 자, 계좌가 플러스 4%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 이렇게 작살 나고, 지금 계좌가 플러스 4%야. 망한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뭐 해갖고 망해고 어쩌고저쩌고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이게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요게 여기 있을까, 그냥? 아니잖아. 또, 중간에, 이거 뭐 100% 왔을 때 여기서 절반 덜어놓고, 뭐 다른 종목을 샀다든가, 뭔가 하고, 보유를 하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려왔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해갖고, 요거를 한번 줄이고, 뭐하고 했으면, 요런 대응들을 해줬다 그러면, 수익폭은 더 키울 수 있었겠지. 그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추천을 했던 이유들은, 추천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틀린 부분들도 있고, 맞은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투자라는 거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100%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자기들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뭘 어떻게 하냐고. 한국전력 이렇게 했는데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자, 가상화폐에 대한 대시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던 시기가 요 시기였습니다. 뭐 이제 1000만, 2500만 튀었을 때 하지 마세요. 그리고 2000원 넘어갔을 때, 2000원이란다. 200만원 넘어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빠질 거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암호화폐 중에 좀, 쉽게 말하면은 저가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90%까지 빠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자, 반등폭은 어때요? 자, 하락폭의 절반.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자, 이 밑에서 어때요?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쵸? 이 위에서 산 물량이 여기에서 다 나왔어요. 야, 위에서 산 물량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자,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시 좀 돌아서고 세계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글로벌 경제가 조금 다시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가면, 무역 분쟁 마무리되고 하면 가상화폐는 이렇게 밀려서 350만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 보유하고, 회원분들 보유하고 계신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대충 치워야 될 구간이 온 것 같다. 왜? 테마니까. 테마는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올라오면 치우는 거지. 가상화폐가 이렇게 빠졌을 때 요 밑에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데이터로 남아있잖아. 내가 영상 올려놨잖아요. 자, 5년 정도 분할 매집을 하면, 자, 자산 규모의 1%에서 3%.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면, 대박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이제 한 5년이나 10년 지나갖고, 그런 기회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내 전체 자산의 한 요 정도 이렇게 천천히 매집을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게 보통 보면 뉴스에서 막 떠들고 하는 게 뭐예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떠들면서, 그쵸?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슈예요, 이슈. 이게 뭐 가치가 있냐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치가 뭐예요?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슨 막 이란과 미국이 전쟁한다 그러고 뭐 유럽이 브렉시트가 어쩌고 이게 불안하니까 요런 것들이 요런 자산들이 튀어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안정세를 가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작살 나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미꼬시기예요. 제가 1200원 위에서는 1200원 위에서는 이제 고점을 잡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뭐 1700원까지 튈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2200만원 1700원이 아니라 170만원까지 튈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0만원까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밀릴 것 같다? 자, 이 저점을 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자고. 안 깨질 수도 있겠지. 그럼 뭐 내가 틀린 거지. 그쵸? 그때는 세계 경제가 더 뭔가 거의 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요런 수준으로 가면 요런 이상한 자산들이 올라가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안정세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 시각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350만원 350만원이 아니고 얼마야 이거? 350만원 맞지? 350만원 밑으로 아무래도 깨져서 오래도록 기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중간중간 뭐 100% 이런 파동들은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모아서 보유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관점은 변함이 없고요. 요건 그냥 단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자, 여기에서 자, 꼭대기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나갔어요. 자, 이 바닥에서 손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죽었네. 2,000원, 2,000만원, 2,500만원에 사서 400만원, 500만원에 다 던지고 나갔어. 그리고 어때요? 그 물량이 다 나오니까 어때?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으니까 매도세도 매수세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이 안 좋고 뭐하고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슈팅이 한번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크게 지금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은 무언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어. 어떤 가치를 입혀가는 그런 기술들이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제도권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제도권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 보면 또 한 번 작살나지 않을까. 그냥 작살나는 게 아니고 또 70% 이상 빠지는 거죠. 1500만원, 1700만원에서 350만원 밑으로 빠지면 어때요? 70%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아마존 우버. 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0년 이상의 장기 스탠스로 모아가야 된다. 요런 걸 만약에 살라 그러면. 근데 미국 기업이라서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버블이 껴있는 국가의 주식이 어디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버블. 가장 큰 버블이 껴있는 주식이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축통화. 미국 통화도 가장 큰 버블이 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아직도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중국이나 지금 한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저는 여기가 탑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과거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우버가 안 좋은 기업이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 자체가 글로벌 위기가 또 올 건데, 요 부분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이 위기가 올 기간이 아마 2021년에서 2023년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했죠. 그 전에, 글로벌 버블이든, 뭐가 한번 온 다음에 요런 구간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버블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아마존은 이제 미국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이 뭐하는 기업이에요?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이잖아요. 온라인 마켓. 사업의 주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가지 4차 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뭐예요? 자, 비용이 들어가죠. 그쵸? 자, 이 투자가 완료돼서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어때요? 앞으로는 비용이 들어갈 게 성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마켓은 미국은 이미 다 잡았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업체예요. 근데 요 부분들이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마존을 대체할 수 있는 요런 회사들을 키우면서 똑같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한국도 이제 진행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생겨가고 있던 수익 구조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은 나중에는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요런 부분들이 보면 드론이라든가 무슨 뭐 택배, 뭐 물류 이동이라 요런 모든 부분들에서 지금 투자를 어마하게 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 근데 참는 거죠. 왜? 싸게 사야 되니까. 지금은 나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비싸다고 생각해서 살 생각이 없어요. 이 댓글 써주신 분들이 나는 사야겠다 생각하면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세요. 전재산 팔아서 전재산 어떻게 마련해갖고 자 사세요 아마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마존과 우버는 앞으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지금처럼의 성장이 가능할까? 우버 같은 경우도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공유. 근데 자 뭐가 나왔어요? 우버랑 이제 대항하는 건 리프트가 나왔어요. 그쵸? 거의 얘네 두 개에서 거의 다 해먹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타다가 있죠. 솔직히 이게 공유 서비스 뭐 요런 거랑은 조금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근데 전 세계에 이런 타다 같은 게 야 요런 게 가능하구나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하나의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유 서비스로는 성장이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알면 끝난 거야. 자 이 다음에 성장을 잡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버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자율주행이 언제 흥할 거냐? 자, 앞으로 늦어도 한 3, 5년 정도?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년 후나 3년 후에 리스크가 한번 오면 그 구간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지면 가장 매력이 생기겠죠. 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기축통화를 딴 데다 내주지 않는 한에는 지금은 그럼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겠냐? 요런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저렴한 국가의 자산을 투자를 하겠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CATL 뭐 요런 데들을 보면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죠.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러니까 IT 어쩌고저쩌고 이제 종합 IT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아마존이랑 똔똔이잖아. 사업구조가 비슷하잖아. 나 같으면 중국 기업을 사겠어요. 많이 빠져있는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하겠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보면 미국이랑 미국에다 수출한 수출 규모가 얼마나 될까?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거보다 훨씬 넣겠죠. 근데 중국은 수출 비중이 한 30% 되고 내수가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금융 개방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면 가장 먼저 중국 증시가 뛰어오르겠죠. 또 가장 강하게 뛰어오르겠죠. 그리고 지금 또 밸류 매력이 있는 데들을 보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전자산에 속하는데 미국은 비싼데 저는 일본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나 파나소닉, 자, 전 세계에 있는 로봇 점유율의 한 70% 갖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예요. 그리고 파나소닉, 2차 전지, 요런 부분에 또 투자를 해볼 수 있겠죠. 한국은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통신 3사, 그리고 뭐 LG화학.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을 사지 나라면 미국은 사지 않는다고. 그냥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나랑 다르면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나한테 와서 땡깡 부릴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버는 위기 후에 사고 싶은 가장 탑픽 중에 하나입니다. 탑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굉장히 가지고 싶은 기업들. 여기에 퀄컴하고 인텔까지 포함해서 나는 이 기업들을 사고 싶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 기업들을 산다 그러면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중소형주는 내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업들에 미국이 무언가 리스크가 왔을 때 사고 싶다는 거죠. 미국이 왜 그런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미국 혼자 좋았다. 물론 미국만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인도라든가 그 어디야 호주 뭐 요런 데들은 그냥 계속 올랐죠. 뭐 스위스?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뭐 거기하고 요런 데들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이 없는 국가들은 계속 좋았단 말이에요, 흐름이.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곳은 지금 보면 이제 막 여러 개 교역국이랑 엮여 있는 중에서 혼자 좋았기 때문에 밸류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퍼가 지금 뭐 14배 이 근접한 수준이니까 여기서 더 가면 뭐 20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30%만 더 올라도 20배 30배 되는 거잖아요. 한 3-40% 더 오르면 물론 그렇게도 오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게 이 버블이 꺼진 다음에 나는 들어가겠다. 자, 한국은 지금 퍼가 얼마예요? 자, 중국은 퍼가 얼마예요? 요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나는 이런 비싼 자산을 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투자를 하는 거지. 자꾸 책임 전가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스스로 한 번씩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대충 드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덧글을 보면 자, 이거 뭐 회원 모집한다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죠? 또 다른 덧글을 보겠습니다. 주식부자 양성소. 왔어? 여기에 대한 영상에서 보면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안 하면 벌금에 뭐 또 큰 벌 받아요. 국가에 혼나요. 벌금도 내야 하고. 자, 사업자 이런 거 합니다 다. 그리고 세금 내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해요. 버는 돈이 많이 없어서. 자, 영상 잘 봤습니다. 자, 투자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이고 훌륭하네요. 항상 많이 배우고 공감합니다. 이거는 주식부자 양성소 회원분이죠. 자, 2018 새벽정신님 항상 이렇게 응원 덧글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무구조 좋은 회사 저평가에서 사면 손절 없을 것 같다.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이 좀 안 좋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악플들 달리고 뭐하고 해서 덧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내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 영상을 보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00% 맞을 수 없습니다. 정답일 수 없어요. 저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틀렸다고 막 비난하고 뭐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 거 좋아. 아니다. 비난하고 뭐하고 하는 거 좋은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그 틀렸을 경우에 대응을 항상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중관리와 안전성. 그걸 먼저 확보하기 위한 수익을 줄여서 챙겨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몰빵 절대 하면 안 되고 비중을 잘게 쪼개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깨먹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화풀이하고 하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리고 그런 덧글들이 달릴 때 보면 어때요? 장이 좋고 뭐하고 할 때는 한 개도 없어요. 자, 10월달 자, 많이 빠졌거든 증시가 18년도. 그럼 힘들어. 계좌 작살하고 나 이제 주식 관둘 건데 주식 하라 그래갖고 이런 개새끼들이 막 떠들고 뭐하고 하니까 꼴배기 싫은 거야.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요. 자, 19년 5월 자, 18년도에 6월도 있었습니다. 자, 이 폭락이 나왔던 건 다 그거예요. 5월달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다 이게 그거 나온 거란 말이야. 5월달에 협상한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관세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작살난 거고 10월달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한다니까 작살난 거고. 자, 5월 달에. 뭐 때문에요? 자, 협상 뭐 해갖고 타결될 거다 해갖고 1월부터 무슨 이렇게 쫙 올렸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올렸는데 야, 이거 협상 뭐 이제 결렬되는 흐름으로 갔어. 이거 안 돼. 원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5월 달에 또 푹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요때마다가 항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물론 6월 달보다 10월 달이 더 내려왔고 10월 달보다 5월은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서는 하락폭이 더 컸어요. 여기서는 10월 달 구간보다 지금 어때요? 지수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지수가 10월 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이건 뭔 말이에요? 리스크가 반영됐다. 여기서 추가적인 더 큰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하방인 2000선은 지켜주겠구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깨지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만약에 트럼프가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때요? 또 견뎌야지. 뭐 한 1800 한번 깨지겠지 뭐. 그러면 1800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수가 18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IMF 수준의 밸류다. 그러면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IMF보다 더 힘든 구간이냐, 기업들이. 국민들은 더 힘들 수 있어. 왜? 빈부격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정책들 잘못 펴고 뭐하고 해갖고 국민들 힘든 거잖아요. 맨날 땡깡 부리고 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업들이 돈 가진 건 다 기업들인데 기업이 돈 풀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줘야지.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계속 국민들이 힘들어야지 뭐.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갖고 지수가 이제 1800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업들은 IMF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IMF 1998년도에는 이거는 기업으로 인한 리스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시가 가장 힘들었겠죠. 자, 2008년도에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금융 리스크가 왔어요. 모기지 뭐 해갖고.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제가 2023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리스크는 가계, 국민 리스크, 국가 리스크, 국가 부채, 국민 부채. IMF 때는 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자, 2008년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부채가 문제가 생겨서. 1998년도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생긴 거고, 2008년도에는 금융 부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2021년, 2023년도에는 자, 국민들의 서민 부채, 가계 부채죠, 가계 부채. 리스크는 항상 부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채 때문에. 부채가 많아지면 이렇게 리스크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털고 또 올라가는 거죠. 계속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간다. 자, 가계 부채가 작살나면 한 번 또 터지겠죠, 리스크가. 자, 국가 부채, 이런 것들이 작살나도 또 터지겠죠.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지금 기업들은 어때요? 기업에 관련 없는 리스크인데 주가가 그 정도 밸류까지 빠졌다 더 많이 가겠지. IMF 이후에 오른 것보다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는. 이것도 5년 10년 지나보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나보면 알겠지. 자, 솔리드 110% 수익 스토리.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비주들을 담고 싶으면 기다려라. 자, 피오나님이 110%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5G 비중을 줄인다고 하시니 10% 20% 더 먹으려는 것보다 싼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머지 전략 매도합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도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회원분도 계셨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15% 이상 내려오면 저는 이제 신규 편입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규 편입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더블 이상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물론 내 생각이에요. 항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공화에 되면 또 사라 그럴 거란 소리예요. 자, 지금 이제 뭐 6,000원 6,000원 구간 와 있으면 지금 이제 한 5,000원이나 뭐 요 구간 내려오면 5,000원에서 이제 뭐 4,500원 내려오면 저는 이제 신규로 편입하는 사인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5G를 계속 얘기할 때 5G는 끝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포지션은 이제 단기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G가 전체적으로 누릴 텐데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일부 챙기자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블을 확대하면 가진 걸로 나눠서 챙기고
밀려주면 비중을 더 확대를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자, 지금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솔리드 같은 종목은 우리는 이제 한 5,000원에서 4,500원 요 밑으로 내려온다든가 요 근처 오면 다시 편입 사인이 나갈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이제 잡혔고 성장성은 잡혔고, 자, 주도주가 1차 주도주가 먼저 나왔죠. 자, 주도주를 보겠습니다. 5G 대장주가 꺾일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었어요. 제가 이제 단기 버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KMW 오이솔루션, 자, 유비쿼스 홀딩스는 이건 적정 가치가 분석이 안 됩니다. 오이솔루션이나 KMW 같은 경우는, 오이솔루션은 지금 적정 구간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적정 가치 구간에 있는 구간이 이제 6만원 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회원분들한테 다 드렸었어요. 그리고 KMW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버블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PBR에 중점을 두고요. 이제 업황을 보는 거죠. 자, 성장주 같은 경우는 PER이라든가 ROE 요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황을 봅니다. 그래서 퍼라든가 ROE, PBR보다 더 중요한 건 업황이에요. 이 업황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느냐가 저는 이제 단기적인 시그널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우리 회원분들의 평균보다, 나보다 더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회원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귀찮으니까 내가 분석해놓은 거 듣고 결론을 짓기 위해서 회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원분들 평균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또 투자 판단을 하는데 내 의견을, 또 내가 드리는 정보를 이제 신뢰를 하고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6번째가 아닌데, 6번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9번째인가? 예, 6번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5G 9번째 수익 스토리, 자, 솔리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